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씩 아이를 돌보며 이 채널을 들을 때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낼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번에 그 속담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은 선술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식 숯불꼬치를 주로 하는 이자카야 집이에요. 저와 남편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상황이 되지 못했고요. 하지만 둘 다 씀씀이가 크지 않았고 부지런히 모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나 남편이나 그런 면이 잘 맞았고요. 저희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행히 남편의 가게는 집에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교통비도 들지 않았고요. 남편은 특히 일본식 꼬치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염병 사태 전에는 큰 매장도 운영했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감염병 사태 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희도 하필 감염병 시국에 결혼해서 상황이 더 좋지 않았죠.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결혼 후 아이가 생겼고 전 육아휴직을 냈죠. 다행히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급여가 나왔고요. 보통 아이를 키우는 데는 최소 어른 3명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아이를 낳고 나니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니 딴 사람이더군요. 연애할 때는 참 다정하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애를 낳고 보니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도 이유는 있었어요. 결혼, 출산 시기와 맞물려 번화가에서 했던 가게를 접고 신혼집 근처 동네에서 가게를 다시 열고 나니 손님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도 연애 때와 다르게 성격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오픈빨이었는지 손님이 많았는데 몇 주가 지나니 어느 순간 손님이 없어졌죠. 그래서 매상이 안 나온 날은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아이돌 직캠만 보곤 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울어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문제는 남편도 아들도 잠귀가 엄청 예민하거든요. 오빠, 그놈의 아이돌 영상 좀 꺼. 도윤이 울잖아. 거실에 나가서 보든가. 대답만 하지 말고. 지금 애우는 거 안 들려? 나 지금 피곤해. 네가 애 좀 달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야말로 하루 종일 애 보고 기껏 재우느라 힘든데. 오빠 때문에 깼잖아. 이런 식이었죠. 이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자매는 너무나도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특히 아이가 새벽에 깰 때면 남편도 늘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저희 애는 12개월밖에 안 돼서 말 그대로 전 쪽잠을 자야만 했거든요. 남편은 가게가 끝나고 오면 새벽에 잠들 수밖에 없었고요.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진짜 미치겠다.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잠 좀 깨는 게 대수야? 오빤 다시 자면 되잖아. 난 애 분유도 먹이고 다시 재워야 돼. 당연히 아빠가 같이 해야지. 나 1시까지 일하고 왔잖아. 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오빠는 오전까지 잘 수 있잖아. 아빠가 애 같이 보는 거 당연한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피곤해 죽겠어. 지금 새벽 2시야. 좀 자자. 그만 좀 해.
남편은 아이를 너무 예뻐하지만 원체 잠이 너무 많고 심지어 잠귀가 너무 밝았죠. 애가 울면 자기도 깬다고 거실에서 나가서 자고요. 심지어 일정 시간을 자지 못하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애 있는 집, 그것도 신생아 키울 때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요. 그러니 엄마인 전 진짜 미칠 노릇이었죠. 거실에서 곰같이 등치 큰 사람이 자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불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머리는 밤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납득이 안 됐죠. 애는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키우냐? 아빠인 넌 뭐하냐? 싶어서 쿨쿨 자는 걸 볼 때마다 맞박을 때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저희 윗집에 이사가 왔어요. 무슨 이사를 이틀 동안 하는지 주말 내내 시끄럽더라고요. 저희 빌라는 신축이라 그런지 싸구려 자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유독 심해요. 엘리베이터에는 9시 이후에 청소기, 세탁기 돌리는 걸 자제해 주세요 라고 붙어 있고 다른 집 현관문을 쾅쾅 닫으면 방에 있어도 소리가 들릴 정도죠. 옆집과 벽이 붙어 있는 방에선 옆집에서 드라이기 쓰는 소리도 들려요. 그 정도로 벽간 소음이 심한 집이죠. 저랑 남편도 그런 걸 알아서 아이 낳자마자 소음 매트를 깔았고 소음 방지 슬리퍼를 365일 늘 신고 다니고요. 어쩌면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남편이 잠귀가 더 예민해졌을 거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윗집은 이사를 오고 며칠 동안 집들이를 하는 건지 며칠 간격으로 내내 시끄럽더라고요. 친인들이 놀러 와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매일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났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도 새벽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자주 들립니다. 같이 사는 건물에서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라는 글이 붙어 있더군요. 저는 이 빌라가 워낙 벽 자체가 얇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 아기가 있는지라 예민하게 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깨서 우는데 앞으로 더 크면 심해질 테니까요. 심지어 사내 아이라 점점 더 말썽쟁이로 클 테니 말이죠. 그럼 다른 집에서도 저희 집에 시끄럽다고 불만을 갖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윗집은 엘리베이터에 수차례 민원글이 붙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저랑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새벽까지 술집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아, 휴대폰 어디 있지? 이웃끼리 뭘 그렇게까지 해? 옆집에서 참아줘서 그렇지. 우리 도윤이도 새벽마다 울면 다 들릴지도 몰라. 그냥 좀 참아. 됐어. 이 소리를 듣고 참긴 뭘 참아. 내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경찰 부르는 거야. 경찰 부르면 일 커지는 거 몰라? 새벽에 경찰 부르면 더 시끄러워져. 그럼 네가 좀 해결하던가. 애 깨겠다. 알았어. 내가 내일 올라가던 어떻게든 할게. 일단 오늘은 좀 자. 오빠 목소리 때문에 도윤이 깨. 이렇게 겨우 다독이고 다음날 윗집 현관문에 메모지를 붙였죠. 아랫집에 신생아가 있으니 밤에는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한 이틀인가는 잠잠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윗집의 파티는 다시 계속됐어요. 저희 애는 유독 잠투정이 심해서 잘 때는 물론이고 자기 전에는 TV 벨소리만 들어도 절대 잠이 안 들거든요. 그날도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1시간이 넘도록 아이가 우는 걸 달래느라 진땀을 뺐죠. 정말 무슨 정신으로 애를 재웠는지 몰라요. 새벽 1시가 넘어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윗집이 시끄러운 걸 듣고 제 속도 모르고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저 집 또 저 지랄이야? 당신이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좀 조용해. 내가 지금 도윤이 어떻게 재웠는데. 그리고 이 집 시끄러운 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그래? 야, 새벽까지 일하고 이제 퇴근했는데 나 피곤한 건 안 보여? 집에 와서 조용히 쉬지도 못하냐? 넌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해? 나라고 뭐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 그리고 당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잖아. 그때 왜 말렸어? 가만히 있어봐. 내 야구 배트 어디 있지? 당신 지금 뭐 하게? 야구 배트를 왜 찾아? 아, 찾았다. 여기 있네. 오빠, 미쳤어? 그걸로 뭐 하게? 여보, 혹시... 난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는 나 도저히 못 살아. 나 말리지 마라. 그러더니 야구 배트를 양손으로 잡고 거실 청장을 쿵쿵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 좀 해. 진짜 미쳤네. 좀 있어봐. 이래야 정신 차린다니까. 좋은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배트를 들고 윗집을 뛰어간 게 아니라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말 전 이 남자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윗집도 그 소리에 놀랐는지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 새벽에 아랫집에서 그렇게 크게 쿵쿵거렸으니 놀랄만도 했겠죠. 저 역시 눈앞에서 야구 배트로 천정을 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으니까요. 이 남자한테 혹시나 폭력 성향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의 극단적 불만 표출 방법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동안 윗집은 잠잠해지긴 했어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11시 정도까지는 말소리부터 음악 소리가 컸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 새벽에 천정이 뚫릴 정도로 크게 쿵쿵 쳐댔는데 윗집 사는 사람도 아마 놀랐겠죠.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방법이 옳았다 말하며 의기양양해해졌죠. 내가 술집 하면서 진상을 한두 번 받는 줄 알아? 예로부터 말 안 듣는 애는 매가 약이라고 했어. 앞으로 현관문 옆에 야구 배트 둔 거 절대 치우지 마. 알았지? 됐어. 윗집에 누가 살 줄 알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 난 기사도 못 봤어? 적당히 좀 해. 전 이렇게 층간소음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층간소음은 더 심해졌어요. 한동안 잠잠하던 윗집은 이틀꼴로 파티를 여는 것 같았죠. 남편이 야구 배트로 거실 천장을 아무리 쳐도 10분 정도 조용하고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항상 애를 재워도 윗집 소리에 깨서 울고 남편은 신경질을 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동안 어디로 나가서 살아야 하나 고민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남들에게는 즐겁고 특별한 날이었겠지만 아직 12개월밖에 안 된 애를 키우는 저에겐 그저 평범한 날 중에 하루일 뿐이었죠. 다른 집 남편들처럼 퇴근 후 데이트를 할 수도 없는 게 제 남편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날이라 일찍 나가서 재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아쉬워하며 혼자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윗집은 이런 저녁부터 광란의 파티를 시작하더라고요. 젊음이 좋다 생각이 들다가도 그날따라 정도가 해도 해도 심하더라고요. 오늘 마시고 죽어. 자, 다음 타자 누구야? 나 왕게임 할래, 오빠. 베스킨 라빈스 31. 이런 말소리까지 하나하나 다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괴한부터 대체 뭘 하는 건지 우는 소리, 물건 던지고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전 제가 그들과 함께 술집에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정신병이 생기겠더라고요. 옆에서 애는 계속 울지 술게임은 돌아가면서 계속하지. 평소 같았으면 저도 계속 참는 성격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한 소리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누구세요? 저기 아랫집인데요. 근데요? 야, 문 좀 열어봐.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서요.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요. 지금 음악 소리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그쪽 집 붙여놨다는 사람인가 보다. 안 그래도 기분 나빠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맨날 그렇게 쿵쿵 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 집 애가 잠기가 좀 예민해요. 밤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남편이 그러는 건데 주의시킬게요. 오늘은 특히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올라왔어요. 아줌마,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줌마도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와서 한잔 하세요. 그래, 오늘 크리스마스고 아직 12시도 안 됐잖아요. 아줌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오죽하면 저도 참다 올라온 거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옆집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오며 가며 저도 자주 뵌 할머니인데 문을 열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 나오시며 역정을 마구 내시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벌써 몇 번 말했지? 이 건물 아가씨가 전세 냈어? 아우, 이 할머니 또 시작이네. 아, 네, 알았다고요. 몇 번을 말해도 당최 들어먹어야 말이지. 밤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옆집이 이사 오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가. 이렇게 위층 사는 어르신이 나온 덕에 얼렁뚱땅 마무리가 됐죠. 전 몰랐는데 이미 윗집에 찾아간 사람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뭐 그럴만도 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고성방가에 쿵쿵대고 지인들 불러서 술판을 벌이니까요. 전 윗집에 여자가 사는 것도 오늘 알았는데 직접 얼굴을 보니 끽해봐야 대학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말로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아랫집에서 시끄러워서 올라왔다고 하면 말이나마 몰랐다, 죄송하다라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 옆집 할머니한테 알았으니까 가세요, 또 시작이네 라고 하는 걸 보고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진짜 이런 건가 싶었죠. 만약 위층 할머니가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한 소리 하고 나니 조금은 조용해졌더라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윗집에 그런 미친 여자가 살았어? 요즘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니까. 어린애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야, 됐어. 할머니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쌤통이네. 이러더라고요. 참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죠. 전 윗집 여자 얼굴 보니 언제 또 시끄러워질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말이죠.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도 정말 너무했다 싶었죠. 물론 연말이니 손님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남편의 가게가 쉬는 날이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세 가족이 함께 집에 있었는데 윗집에 초저녁부터 손님이 왔는지 쿵쿵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밤까지 술 마시고 고성방가에 심지어 이날은 블루투스 마이크를 켜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전에는 머리 위에서 말하는 소리가 윙윙 들리는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노래방 아래층에 있는 것 같았죠. 이것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단체로 정신병원 입원시켜야겠네. 뭐야? 아, 얘네 지금 춤춰? 나도 이젠 진짜 못 참겠다.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올라가서 될 게 아니야. 저녁부터 남편이 야구 배트로 거실 천장을 부셔져라 두들겼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안 들리는 것 같았죠. 며칠 전 제가 올라간 후로 약이 오른 건지 술에 취해서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 또라이들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네. 당신 집에 있어봐. 오늘 내가 휴무라 다행이지. 이것들 가만두나 봐라. 남편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깔끔하게 다 해결했다고 말하면서요.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윗집 고성방가가 멈춘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웠죠. 하지만 12월 31일이 되니 어김없이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빌라가 떠나가라 시끄러웠죠. 저야말로 112를 불러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연말이라 남편도 대목이라 1시에 들어왔을 텐데 예전부터 그날만큼은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자고 약속했거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연애 때부터 항상 기념일을 못 챙기는 커플이라 이번에는 조금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왔을 때도 윗집의 파티는 한창이었죠.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집에 오자마자 윗집의 굉음을 듣고 곧장 야구 배트를 들어야 할 남자가 그날따라 가만히 있더군요. 당신, 진짜 어떻게 좀 해봐. 나 지금까지 저 소리 하도 들어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 오늘은 진짜 112 부르자. 나도 못 참겠어. 카운트다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 도윤이 윗집 때문에 하도 울어서 지금 숨 넘어가겠어. 야, 여기도 같이 사는 공간인데 매정하게 어떻게 또 그러냐? 그것도 사람이 할 도리는 아니지. 뭐? 당신 약 먹었어? 그럼 오빠가 애 좀 달래든가. 우리 도윤이 얼굴 좀 봐. 난 더 이상 못해. 너도 성질 좀 죽여. 성질 내는 것도 습관이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이 나와? 맨날 더 난리치던 사람이 오빠야. 솔직히 말해. 당신 사실 윗집 여자 감당 못하겠지? 내가 뭘 또 감당을 못해. 그날 조용해진 거 못 봤어? 이제 우리도 1살 더 먹고 하니까 남들도 좀 배려하고 살자는 거지. 됐고 그냥 경찰 부르라니까? 카운트다운한다. 자자. 나 오늘 일찍 들어왔잖아. 새해는 우리 새 마음으로 살자. 저희는 이렇게 윗집 때문에 정신없이 시끄럽게 티격태격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고 남편은 이제부터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러면서 안 하던 운동도 끊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합디다. 이제 3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애 보려면 건강관리도 해야 하고 배 나오면 영락없는 아저씨로 보인다고요. 저야 물론 너무나도 찬성이었죠. 집에 오면 만날 소파에 디립다 누워서 아이돌 직캠이나 보고 오후에 일어나는 게 꼴보기 싫었으니까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잠 좀 줄여라, 운동 좀 해라, 추리닝만 입지 마라 였는데 이제 아빠 되고 정신 차리나 싶었어요. 왜 다들 그렇잖아요. 남자는 아빠가 되어야 어른이 된다고요. 남편은 한동안 가게 매상이 안 좋아서 늘 기분이 안 좋고 예민했는데 요즘은 매출도 그나마 꾸준히 나오고 단골도 생겨서 그런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았죠. 전엔 알람도 못 듣고 제가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고 오전에 헬스장도 가더라고요. 맨날 무릎 나온 추리닝만 입던 남자가 청바지도 입고요. 그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지내더니 안색도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운동이 효과가 있긴 하나 싶었죠. 헬스를 다닌 지 한두 달이 되었을 때였나 남편이 말하더군요. 나 팬티 좀 사줘. 들어주러. 갑자기 팬티는 왜? 헬스장 가면 다들 브랜드 팬티 입고 있는데 나만 늘어진 트렁크 팬티 입고 있어. 옷 갈아입을 때마다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쪽팔려. 별소리를 다 한다. 오빠 좀 있으면 40이 다 돼가. 운동하러 가서 운동만 하면 됐지. 뭐가 쪽팔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가오 세우는 게 남자야. 오빠 팬티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난 속옷 언제 샀는지 알아? 그리고 전엔 트렁크가 안 조여서 좋다며. 무슨 드로즈야? 결혼 전에 내가 사줬더니 숨 안 쉬어지는 것 같다고 싫댔잖아. 몰라. 기억 안 나. 그리고 나 티셔츠도 좀 사줘.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왜 오투정이야? 옷장에 옷이 수두룩해 오빠. 우리 매달 전세이자 나가는 게 얼만데.
아, 그래도 팬티는 좀 사줘. 새해잖아. 너 이번에 뜬 기사도 못 봤어? 팬티 교체 주기가 6개월이래. 오빠, 내가 진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속옷이나 잘 갈아입고 그런 소리 해. 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출근이나 해. 평소에 옷이라고는 생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옷, 그것도 팬티 투정을 하길래 귀등으로 난들었죠. 그랬더니 며칠 뒤에는 자기가 온라인으로 팬티를 주문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입을 법한 밴드의 로고가 크게 박힌 딱 붙는 드로즈였어요. 제가 결혼 전에 선물했을 땐 손사래를 절레절레 치던 디자인이었죠. 이거 뭐냐? 귀엽고 이걸 샀어? 인터넷으로 사니까 싸던데? 아니, 나도 팬티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큼 벌잖아. 내가 너한테 그런 거 하나하나 허락받아야 해? 그리고 위생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한대. 위생 관념 좀 갖자, 우리. 맞아요.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런데 평소라면 불편하다고 질색팔색하던 디자인을 산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어떤 날은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옷 투정도 하더라고요. 365일 추리닝만 입던 남자가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가 딴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몰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열리더라고요. 카톡 대화창과 통화 목록을 보니 모두 거래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포털 사이트 최근 검색어도 봤지만 역시 여자 아이돌들밖에 없었고요. 외도를 의심한 제가 미안해질 정도더라고요. 남편은 바빠서 딴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새해가 되고 집단에는 열심히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운동도 하고 나름 멋부려 보겠다고 한 건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의심한 게 미안해서요. 하필 그때 남편 가게에 알바생을 못 구해서 바쁘기도 하고 자기도 마음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집에 와서 툴툴대고 예민하게 굴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새해라고 잘 살아보겠다고 잠도 줄이고 운동도 다니는데 괜히 저 혼자 의심해서 폼이나 훔쳐보는 게 너무 찔리더라고요. 이런 게 의부증의 시작인가 싶었죠. 혼자 자책을 하며 앞으로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직도 가게 알바 못 구했지? 나 엄마한테 도윤이 좀 맡아달라고 하고 내가 며칠 알바해 줄까? 됐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당신 전엔 나한테 계속 알바해달라고 그랬잖아.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열흘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데리고 오래. 아니야. 도윤이 잠투정 심해서 장모님 힘드셔. 나 힘들다고 처갓집까지 민폐 끼칠 수 없지. 요즘 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진짜야. 나 2번 말 안 한다. 해줄게. 대신 알바비나 두둑히 챙겨줘. 아이, 진짜 괜찮아. 나중에 필요하면 말할게. 우리 마누라 같은 고급 인력을 어떻게 함부로 써. 알바야 금방 구해지겠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결혼 3년 차가 지나고 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든든해 보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보양식이나 해줄까 싶어 장을 보러 갔죠. 사실 육아휴직 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긴 했거든요. 아이가 생긴 후 생활비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달라진 걸 보니 삼계탕이라도 끓여줄까 싶어 시장에 갔죠. 남편이 거래처 중 항상 닭을 떼오는 집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집 이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웬일로 짠순이 사모님이 삼계탕을 다 한대? 그나저나 요즘 선술집 사장님 신수가 훤해졌더라. 아침마다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간만에 사는 거니까 닭 좋은 걸로 줘요, 이모. 근데 조카가 똘똘하더라. 네? 조카요? 응? 선술집이 아니었나? 여튼 닭은 진짜 제일 좋은 걸로 줄게. 나 손 큰 거 알지?
아유, 알지. 내가 그래서 이모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 가게 주방 이모를 만났어요. 미애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가게에 안 와? 서운하다, 얘. 이모, 저 애 보느라 바빠요. 죽겠어요, 진짜. 이제 돌 지났으려나? 그럼 한참 그럴 때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나저나 무슨 장을 이렇게 봤어? 지훈 씨, 삼계탕 좀 해주려고요. 요즘 알바생 안 구해줘서 힘들다면서요. 사장님한테 못 들었어? 얼마 전부터 조카가 알바하잖아. 그 조카 술 진짜 잘 마시던데? 한동안 매상 엄청 올려줘서 사장님이 서비스도 많이 줬는데. 그러다 일한 지 며칠 안 됐지 아마? 저희 조카요? 저희 조카 없는데? 누구 말하는 거지? 이름이 뭐랬더라? 새 뭐랬는데? 여튼 삼촌하고 잘 따르던데? 내가 워낙 기억력이 안 좋아서 꽤 이쁘장하게 생겼던데. 이상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친하게 지내는 조카도 사촌도 없었거든요. 당신 가게에 알바생 안 구했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 알바생 진짜 안 구해줘. 요즘 젊은 애들이 쉬운 일만 하려고 해서 문제야. 나 오늘 시장에서 주방 이모 만났는데 알바생 구했다고 하던데? 아, 걔? 예전에 일했던 알바생인데 바빠서 잠깐 도와주러 온 거야. 그래? 근데 주방 이모는 조카가 알바한다고 하던데 그건 뭔 소리야? 그냥 어리니까 조카라고 하는 거지. 요즘 애들 다 어리고 꼬맹이잖아. 이모는 왜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아까 닭집 사장님도 나랑 조카랑 안 닮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주방 이모도 조카 삼촌 하길래 뭔 소린가 했지. 넌 애 엄마가 애는 안 보고 지금 남편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너 의부증이야? 아니, 왜 밥 먹다 승질을 내고 그래? 내가 의부증이면 당신 말처럼 몰래 뒷조사를 하지. 기껏 생각해서 보양식 차려줬더니 말 참 예쁘게 한다. 남편에게 너 의부증이냐는 말을 들으니 안 그래도 며칠 전 외도를 의심해 몰래 휴대폰을 훔쳐본 게 생각이 나서 귀가 벌개지더라고요. 그게 미안해서 삼계탕을 끓인 건데 또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같이 길을 걸어도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한 번도 쳐다본 적 없는 남잔데 말이죠. 끼케야 여자 아이돌 영상 보는 게 다인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었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임신하고 애 낳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긴 건지 남의 얘기만 듣고 와서 남편을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며칠간 반성하며 남편의 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전 미안한 맘도 있고 눈치도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외로 뒤끝이 없더라고요. 여튼 동네 말 많은 아줌마들 얘기 믿고 다니지 마. 그리고 부부끼리 화해하고 그런 게 어딨어. 자고 일어나면 푸는 거지. 그래도 이 사람이 나보다 어른은 어른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친구와 같이 타더라고요. 전 엘베에서 내리며 그녀에게 들어가세요 라고 했죠. 일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있긴 했지만 이웃사촌끼리 이 정도 인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기분 나쁘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아줌마 모르지? 조용해 미친년아, 들려. 알면 진짜 개빡치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기분 나쁜 내용임에 분명했죠. 마음 같아서는 윗집으로 올라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한참 어린 기집 애들을 잡아서 뭐 하겠어요. 어른인 제가 참아야죠. 그것도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레짐작이고 그냥 술 안 먹어도 미친년이구나 하고 넘겼죠. 뭔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가게 매상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죠.
저희 부부도 결혼 이후 가장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지 싶었어요.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을 하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남편 가게 매출도 꽤나 올라서 저는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했고요. 이제는 다행히 아이도 잠투정이 줄었고 통잠도 잘 자서 저도 잠을 꽤 잘 수 있게 됐죠. 말도 조금씩 하고 걷는 걸 볼 때마다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엔 퇴근하고 자기 바빴던 남편도 아이도 같이 봐주고 밥도 먹이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새해가 되고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딴 사람처럼 굴어? 그러다 일찍 죽는 거 아니야? 별소리를 다 한다. 남편이 잘해줘도 이상해? 아니, 그렇잖아. 달라져도 너무 딴 사람처럼 구니까 그렇지. 내가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야. 올해 초에 그랬잖아.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왜? 돈 많이 벌어와서 싫어? 가게는 손님이 많아 늦게 끝나는 날이 점점 많아졌죠. 아무래도 대학생이 많이 오니 다른 술집들처럼 마감 시간을 늦춰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지금도 힘든데 늦게 끝나면 안 피곤하겠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여지껏 힘들게 살았잖아. 이제 입소문 나서 손님 많아졌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도윤이랑 여보 호강할 거 생각하면 내가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다? 자기 진짜 완전 멋있다. 도윤이 우리 엄마한테 맡아달라고 하고 내가 알바 좀 할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왜 장모님 손을 빌려? 내 주변에 할머니, 외할머니 손 빌려서 마음 편하다는 애 하나도 못 봤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당신 안 와도 가게 잘 돌아가. 걱정 마셔.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단 엄마가 낫긴 하지. 그래, 알았어. 남편의 교육과는 강경했어요. 물론 저도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여건이 허락한다는 전제한다면 말이에요. 여하튼 남편의 가게는 새벽 1시가 마감해서 2시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1시간 늦춰진 거지만 뒷정리를 하고 집에 오면 3시가 되는 날도 허다했죠. 그런 날은 퇴근하는 남편의 얼굴을 못 보기 일쑤였죠. 혼자 잠드는 날이 계속되니 뭔가 외롭더라고요. 독수 공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애만 보는 제 신세가 처량했어요.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남편 가게는 가끔 가긴 해. 너네 오빠 밤일하는 사람이다. 관리 잘해. 넌 말을 해도 밤일이 또 뭐냐? 우리 오빠 엄청 성실한 사람이야. 딴짓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딴짓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그게 수컷이야, 임마. 가끔씩 화장 빡시게 하고 가게 가서 사모님 있다는 티 팍팍 내. 야, 너 그 소리 진짜 꼰대 같거든? 안 그래도 얼마 전 가만히 있는 남편 엄청 의심했다가 의부증 초기인가 하고 되게 후회했어. 그게 출산하고 많이 오는 증상이래. 괜히 부추기지 마. 너 내 얘기 허투루 듣지 마라. 네 남편 가게 대학생 많이 온다며. 여자들 많으면 남자들은 눈 돌아가게 돼 있어. 너나 이혼녀 티내지 마. 안 그래도 요즘 오빠 늦게 들어와서 나 외로워 죽겠다. 끊어, 애 온다. 친구랑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 혀를 차더라고요. 내가 전부터 그 친구 별로다 싶었어. 이혼을 괜히 했겠어? 남편 일하는데 마누라가 와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을 뭘로 생각하겠냐? 걔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짧으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겠지.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까지 하냐? 걔는 내 생각해서 말한 거지. 그리고 오빠도 내 친구 오래 봤잖아. 왜 이렇게 악담을 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당신도 앞으로 걔랑 가까이 하지 마.
아니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그게 진짜 어이없네. 이렇게 버럭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농담 삼아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발끈하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다 어이없었죠. 남편은 평소 일만 하느라 친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고향도 부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애 때부터 제 친구들이랑 제법 잘 어울렸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래서 사람 속은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차갑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고향 친구가 아버지를 잃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어요. 당신 정연이 알지? 결혼식 때 봤잖아. 나랑 제일 친한 애. 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럼 알지. 자기랑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반이었다고 했잖아. 어쩜 좋아. 마침 가게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내려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상황 보고 손이 부족하면 발인까지 있으려고. 걔네 집이 가족이 많지 않거든. 운구할 친구가 몇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 화장터까지 같이 가려고? 그럼 가게는 닫고? 직원들은 괜찮겠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해야지. 일단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할게. 그래. 그렇게 손 모자라면 걱정이면 내가 같이 가줄까? 장례식장에 이모님도 없을 수 있잖아. 당신까지 뭘 그렇게 해. 괜찮아. 내가 정연이한테 자기 얘기할게. 말이라도 진짜 고마워. 그렇게 남편은 3일치 옷을 챙겨서 내려갔습니다. 초겨울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몰라 패딩도 챙겨갔고요. 정이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속정은 있는 사람인가 싶었죠. 결혼식 때 저도 얼굴 봤던 친구기도 했고 운구할 사람이 모자랄 정도면 진짜 심각하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의 SNS를 둘러봤어요. 남편 친구 이름을 보는데 마침 장례식 상주의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연씨 인스타를 눌러봤죠. 그런데 장례식 첫날이라는 상주의 인스타에 맛집 피드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와이프랑 부산 디저트 집에 갔다고 심지어 하트까지 달아서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장례식장이지. 당신 정연 씨 부친상 갔다고 하지 않았어? 나 정연 씨 인스타 봤는데 정연 씨 디저트 집에 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정현이가 아니라 준영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자기야, 나 부조받아야 해. 내가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라고만 하며 전화를 끊는 거 아니겠어요? 맞긴 해요. 동창 중에 준영이라는 친구도 있기는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믿음이 안 갔다고 해야 할까요?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보통 장례식장은 적당히 사람 소리도 나고 어느 정도는 시끄러운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한 게 마치 나와서 전화 받는 것만 같았죠. 분명 부조를 받는 중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의부증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제 마음속 악마가 자꾸만 남편을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번뜩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전 연애 때 위치 추적 어플을 종종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는 당연히 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 악마가 그 어플을 누르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제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위치 추적 어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은 장례식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위치는 부산 시내 번화가였습니다. 전 밤새도록 위치 추적 어플을 따라다니고 남편의 SNS를 뒤졌습니다. 남편의 GPS가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질 것만 같았죠. 동이 틀 때까지 무슨 정신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해커가 된 것처럼 남편의 팔로잉 목록부터
댓글까지 다 뒤졌죠. 가게 홍보용 SNS도 하나라도 놓칠세라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계속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계정의 주인공이 저희 윗집 사는 여자 아니겠어요? 이것만으로도 뒷골 땡기는데 더 어이없는 건 지금부터였죠. 남편이 장례식에 간다고 했던 날 그 여자도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장소가 부산이었어요. 그년이 돼지국밥 사진을 올렸는데 옆에 걸려있는 패딩은 제 남편의 거였죠. 춥지 말라고 제가 챙겨준 그 패딩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제서야 얼마 전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내릴 때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저 아줌마 아직 모르지? 알면 빡치겠다 라고 했던 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 싶었죠. 아니, 인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아깝죠. 정오가 돼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년 놈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일단 주방 이모부터 만나기로 했죠. 이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두 털어놓으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미애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럼 사장님이 가게 자른다고 해서 말 못했어. 아는 대로 제발 다 말해달라고 사정하니 이모는 그제야 모든 걸 다 얘기해줬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조카라고 했던 알바생은 윗집 여자였죠. 그때부터 발끈했던 게 이상했던 거였어요. 이번에도 친구 정연이를 준형이라고 우겨댔지만 그럴 때마다 발끈하는 게 이상했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외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엔 하나같이 다 부정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친다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늘 그랬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남편은 깔끔하게 3일을 채우고 왔습니다. 그 사이 저도 마음을 깔끔하게 비울 수 있었어요. 오히려 첫날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둘째 날은 이모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개운해졌죠. 그리고 집에 와서 캐리어에 그 인간의 짐을 다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놓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짐을 쌀 때 보니 자기가 산 드로즈 팬티는 한 짝도 없더라고요. 여행 갈 때 입으려고 가져갔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번 더 결심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이 사는 이 집에 금수만도 못한 그 새끼는 한 발자국도 들이고 싶지 않다. 네가 산 팬티랑 넌 영원히 나가 살아라. 오후가 돼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계속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현관문 고장 났나 봐. 문이 안 열리네? 왜 여기로 와? 문 앞에 네 짐 싸놓은 거 못 봤어? 윗집으로 가. 여기 네 집 아니야. 뭔 소리야. 나 피곤해 죽겠어. 빨리 문 열어. 이 또라이 새끼야. 몇 달 동안 위아랫집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피니까 재밌었냐? 어? 자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얼굴 보고 말해. 문 좀 열어봐.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죠. 왜? 뭔데? 할 말 있으면 해. 아니야. 네가 아는 그런 거 아니야. 너네 한두 번 만난 거 아니잖아. 나 다 알고 말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냐?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이라 몇 번 만난 게 다야. 끝까지 거짓말 할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제발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걔가 가게 몇 번 놀러 왔길래 그 후로 몇 번 만난 게 다야.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남자가 마지막은 솔직하길 바랬거든요. 결국 윗집 벨을 눌렀죠. 누구세요? 문 좀 열어봐요. 윗집 여자는 아직 겉옷도 벗지 않았더라고요. 전 다짜고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죠. 야, 너 좀 묻자.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니? 아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니? 이 아줌마가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행패야? 이거 주거 침입인 거 몰라? 나 경찰 부를 거야. 이 무식한 걸 봤나? 그래, 경찰 빨리 불러.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넌 1년 넘게 고성방가 경범죄였던 거 알지? 나 여지껏 다 녹음해놨어. 그리고 지금은 상간 소송도 해당된다? 그건 알고 불륜 저지른 거지? 네 덕에 나 몇 천은 받겠다. 와씨, 이 아줌마 순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존나 독종이네? 남편 관리는 아줌마가 잘했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인데? 그날 삼촌이 우리 집 처음 올라왔을 때 가게 놀러 오면 서비스 준다고 했다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 난리야? 정신이 나가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문이 열려 있는 것도 몰랐는데 여자들이 머리채를 잡기 직전인 게 눈에 보였는지 가운데 서서 제 손목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사실대로 말할게. 저는 남편의 어깨를 밀치며 윗집 여자에게 말했죠. 야, 너 똑바로 말해. 내 남편이 너 꼬셨니? 아님 네가 이 남자 꼬셨니? 나 어차피 이 남자랑 안 살아. 그냥 너 가져. 사실대로만 말해. 아줌마 미쳤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나 24살이야. 이 늙은 아저씨를 미쳤다고 꼬셔? 가게 가서 서비스 몇 번 받아먹다가 알바 구한다고 해서 한 게 다야. 그게 다야? 너네 여행도 갔잖아. 나 CCTV도 봤어. 네 인스타에 올렸잖아. 너 다 말 안 해? 그래, 여행 갔어. 어쩔래? 삼촌이 조카 같다고 용돈도 주고 알바비도 시급보다 많이 챙겨줘서 여행 갔어. 근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아줌마 남편한테 지랄해. 남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으면서도 어린 여자애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치욕스럽더라고요. 평소 아이돌이라면 그렇게 환장하던 제 남편이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이제 갓 20 지난 여자애를 사귀었다니 이게 인간인가 싶었죠. 나 다 말했으니까 됐지? 이제 부부싸움은 당신들 집에 가서 해. 그러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이 기집애도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넌 미안한 마음은 없니? 그리고 한참 어른인데 그렇게 반말 찍찍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었어?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남편 관리 잘하시고 이제 가주세요, 아줌마. 여보, 이제 내려가자. 내가 다 얘기할게. 남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어요. 확실한 건 이렇게 순순히 이혼을 해주면 제가 죽어서 관뚜껑이 덮일 때까지 분이 안 풀릴 것 같았어요.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질 나쁜 인간인지, 아니 인간 말종 쓰레기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만 속이 풀릴 것만 같았죠. 누군가는 내 얼굴에 침 뱉기라고 할지 몰라도 안 그러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주방 이모를 만났을 때 가게 CCTV를 복사해놨거든요. 가게 CCTV 역시 가관이었죠. 주방 홀 사각지대에서 둘이 쪽쪽거리는 건 기본이고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스킨십도 자주 있었어요.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출력했죠. 그리고 남편 가게 유리창 전문에 도배를 했어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게요. 그리고 저희 집 빌라 엘리베이터부터 게시판, 빌라 들어오는 입구에도 모두 붙였죠. 그 아래 유부남 사장님과 대학생 알바생 애인 관계, 고성방가녀 아랫집 유부남과 6개월 이상 용돈 받으며 불륜라고도 크게 써붙였죠. 윗집 여자가 다니는 대학교 홈페이지와 학생회의 CCTV 캡처본, 그녀가 불륜을 인정한 녹취 파일을 메일로 보냈죠. 혹시라도 이혼 변호사를 만날 때 필요할까 녹음을 해뒀었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치밀한 구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저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죠. 나중에 들은 얘기론 그녀는 학교에서 퇴학 처리되고 저희 빌라에서는 새벽에 조용히 이사 갔다고 합니다. 아마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야겠죠. 물론
윗집 여자의 앞길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죠. 층간 소음이라는 매일 밤 야구 배트를 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용돈까지 주면서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들이 바람났다고 아무리 가게 빌라 사람들한테 알려도 남편이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었죠. 그 남자가 진짜 겁내는 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일에 대한 야망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로지 일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이니까요. 단순히 자영업자인 줄만 알았는데 남편은 참 많은 곳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다양한 협회부터 진흥공단,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도 CCTV 사진 캡처본이랑 녹취 파일까지 다 올렸습니다. 가게 이름과 남편 이름만 검색하면 불륜남이라고 뜰 수 있게 알바도 썼고요. 아마도 개명이나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몇 년 안에 자영업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누군가 보기엔 제가 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좀 어떤가요? 제가 받은 가슴의 상처가 훨씬 더 큰데요. 위아랫집 오가며 바람핀 남자를 어떻게 두둔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갓 돌 지난 애가 있는데 여대생한테 용돈을 쥐어가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잖아요. 그런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기한다면 전 정말 그 꼴은 절대 못 볼 것 같거든요. 그 마음으로 막은 앞길이었어요. 새벽 3시에 들어올 때도 윗집에 있다가 내려왔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아마 이혼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제 아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이런 저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요. 전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거든요. 이혼 후 남편의 소식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만 몇 달 후 이모에게 들었어요. 사실 그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요. 아주 만약 남편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상식적이었다면 혹은 하룻밤으로 끝났다면 저의 분노가 이 정도로 치밀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세상에 용서할 수 있는 바람이 있기는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